제목부터 좀 써볼까? 영어 공부나 해볼까? 물질대사. 앞부분은 선생님이 한 번 해주지 않았니? 물질대사를 보면 니네 2학년 때 가면 생명과학을 배워요. 생명과학 배우면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생명현상의 특성이 나와. 재윤이 너는 생명이잖아. 그치? 생명체죠. 네가 생명체라는 걸 뭘로 증명할래? 나는 살아있어요. 뭐라고 증명할 거야? 움직여요? 움직여요? 움직이는 건 그거 말고 로봇도 움직이잖아. 로봇도 생명체야? 풍차도 움직이는데 생명체인가? 아닌 것 같아. 그건 네가 생명체인 걸 증명해.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먹고 쌉니다. 그죠? 먹고 싸는 거.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유는 그걸 소화시켜가지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 거야. 우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화작용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는 동화작용이라는 걸 하죠. 광합성. 그걸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물질대사다, 메타볼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대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냐면 효소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제목에 물질대사 N 효소가 들어있는 거야. 효소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뭐라고 이 엔자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엔자임. 코엔자임 Q10 혹시 들어봤니? 화장품에 코엔자임 Q10이라고 그런 성분이 있어. 그래서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뭐 이런 광고에 나오잖아. 얘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거기에 코엔자임 Q10 그때 엔자임이 바로 피부 막 사이에서 물질을 갖다가 잡아 끌어갖고 일로 넘겨주고 변화시켜서 넘겨주고 뭐 이런 것들 할 때 쓰는 그런 효소입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를 할 때 효소가 꼭 필요하다. 그 물질 대사를 하는데 효소가 없어가지고 자체로 물질 대사를 못하는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냐면 하나 비교합시다. 먼저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이러스는요 생명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무생물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거야. 얘는 뭐냐면 바이러스는 자체 효소가 없어요. 자체 효소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먹고 사는 게 잘 안 돼요. 영양소는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살아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 해야 돼요? 기생생활을 해요. 기생생활 어떤 생활이야? 가야금 튕기면서 니 나노 이게 기생생활인가? 그죠? 기생생활 뭐죠? 숙주세포에 붙어서 사는 거야. 얘네 회충 알죠? 회충. 선생님 어렸을 때 회충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너무 환경이 안 좋아져서 회충도 못 사는 환경이죠. 그래서 회충약 먹으면 정말로 회충이 막 진짜로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락국수를 안 먹습니다. 얘네 가락국수 모양이 회충하고 똑같이 생겼어. 심지어는 살아서 꿈틀거려요. 와, 내 몸에서 나온 게 살아서 꿈틀거린다고 생각해. 무서워요. 옛날에 그런 게 되게 많아. 얘네는 회충 구경을 못 하잖아. 그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장벽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소화시키는 얘네 그 곱창 먹으면 곱이라고 하는 거 있지? 그게 우리 장벽에서 소화액으로 나오는 그런 성분들을 걔 붙어가지고 쪽쪽쪽 빨아먹는 거야. 그러면서 길어요. 자라요. 1m까지 자라. 그래가지고 연수 위에까지 이렇게 자라가지고 연수를 까딱까딱 건드려. 그럼 막 발작도 옛날에 회충 썩은 발작이 되게 많았어. 간질이라 그러죠. 옛날에 그래서 간질 환자들이 되게 많은 게 회충이 많아서 그랬어. 회충이 몸 안에서 자라가지고 뇌를 까딱까딱 건드리는 거야. 건드릴 때마다 발작하는 거야. 얘네 연가시 봤지? 연가시는 메뚜기나 사마귀 같은 애들 몸속에 기생하면서 물로 찾아가게 만들잖아. 그래서 그 연상호 감독이 연가시 만들었니? 그 감독의 상상력은 뭐예요? 연가시가 사람한테도 감염이 되면 사람 뇌를 조종해서 사람들이 막 물속에서 빠져 죽고 막 그러잖아. 근데 나는 그 모습을 봤다고. 옛날에 회충에 감염이 돼갖고 회충성 간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물만 보면 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 연가시에 감염이 되면 우리 뇌가 조종당해서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물에 가서 죽어요. 그렇게 조종당할 수 있다. 실제로 가능한 얘기예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 물만 보면 발작하는 사람들. 알고 봤더니 회충성 간질.
그래서 어쨌든 그걸 우리는 기생충이라고 얘기하죠. 기생생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생충은 저 혼자는 못 살아요. 누군가가 분해해가지고 나온 영양소를 쪽쪽쪽 빨아먹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 숙주세포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이러스는요, 중간치이기도 하고 굉장히 미개하게 생겼어. 세균보다 더 미개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이러스가 최초 생명체라고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 효소가 없기 때문에, 지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숙주세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되게 원시적이지만 최초 생명체가 아니다. 제가 살아있으려면, 바이러스가 존재하려면 살아있는 세포, 숙주세포가 있어야 되는 거야. 되게 재밌죠? 근데 이놈의 바이러스가 되게 간단하게 생겼어. 아주 간단하게 단백질 껍데기하고 안에 DNA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비세포 구조야. 그런데도 우리 에이즈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메르스, 사스,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들이 지금 우리 세상에 존재하잖아. 얘네 대단한 애들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되게 컴팩트하고 간단한데 진화가 잘 된 애들이야. 아까 우리 실장님이 선생님한테 책꽂이를 사줬어요. 선생님은 20년 동안 강의를 하는데 어느 학원을 다니든 어느 내 학원을 하든 선생님 책상에는 모나미 153 볼펜 한 자루밖에 없어요. 책상 딱 열면 볼펜 한 자루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 선생의 정체는 뭐냐? 나는 뭐냐?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볼펜 한 자루밖에 없는. 선생님은 분필 한 자루만 있으면 3년 동안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최초 생명체인 것 같으니 선생님은 엄청 진화한 거야. 바이러스 최초 생명체인 줄 알았어. 너무 간단해서. 그냥 혼자 몸만 다니는 거야. 선생님 가방도 안 갖고 다니냐? 몸만 다니잖아. 몸만 다녀도 강의 다 하잖아. 니네 문제도 다 만들어주고 문제 다 풀잖아. 그죠? 들대니 엄청 진화한 거야. 선생님. 바이러스 엄청 진화한 거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옛날에는 바이러스가 최초 생명체라고 했는데 이걸 밝혀낸 거야. 그걸 밝혀낸 게 누구야? 효소야. 얘가 효소가 없더라는 거야. 옆에 붙어서 쪽쪽쪽 빨아먹고. 그러니까 누군가 살아있는 애가 있어야 되는 거야. 바이러스가 존재했다는 얘기는 누군가 다른 애가 얘보다 좀 고등하던, 내가 보기엔 바이러스가 더 고등한 것 같아. 어느 숙주세포에 붙어서든 얘가 적당히, 그러니까 얘는 빨아먹는 게 아니고요. 그 숙주세포를 조정해가지고 지가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서 살아남는 거야. 대단하네. 그러니까 원시적으로 보이지만 최초 생명체가 아니고 오히려 진화가 잘 된 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바이러스한테 점령당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류 멸망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슈퍼박테리아잖아. 또는 바이러스잖아. 그래서 영화 같은데 재료로 많이 나오는 거야. 소재로. 이해돼? 이제 변종 박테리아, 변종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항체를 못 만들어갖고 그냥 다 멸종하는 거야. 멸종하는 거야. 거기 재윤이 같은 애들이 살아남죠.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뒤에 향후 몇만 년 후에는 지구에 이제 이걸 패권을 장악하는 게 예를 들어 개미라고 생각해요. 곤충들이 이제 패권을 장악할 확률이 높죠. 그럼 이제 그때 살아남은 인간, 재윤이 같은 애들이 이제 목줄을 끌고 그죠? 개미들이 얘를 애완인으로 키울 거야. 그죠? 그럼 개미들이 이제 키우고 먹을 거 주고 막 이렇게. 그죠? 그런 생각도 못하고 뇌는 완전히 바뀌어 있고 그냥 충성하고 개미들한테 충성하고 그럴 수 있어.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진짜. 그래서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진화해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 최초 생명체 아니다.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이건 내년 생명과학에서 나오는 얘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효소. 효소의 하는 일은 뭐다? 물질 대사를 잘 일어나게 만든다. 물질 대사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뭐 있어요? 첫 번째, 동화작용이 있어. 우리 책에 정리 잘 돼 있어요. 동화작용은 영어 공부를 합시다. 동화작용은 우리가 캐타볼리즘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우리 등에 영어 지문 같은 거 해석할 때 이런 거 나와. 물론 이런 어려운 과학 용어는 밑에 꽃부시 해가지고 동화작용, 캐타볼리즘 이렇게 해설이 나오기도 해요. 자,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애가 뭐죠? 합성이야. 그래서 광합성이 대표적인 애예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합성은 되게 많아요. 우리 몸에서 합성은 뭐 일어나냐면 니네 간,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간이에요. 다 필요하지만 간이 왜 중요하냐면 간에서는 500가지 이상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 그 중에서 합성도 일어나고 분해도 일어나고. 선생님이 술 마시면 술을 분해해주는 애가 간이잖아. 그죠? 여러분들 내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지 않았니? 음식하고 약하고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 간의 독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깍두기 얘기해 줬잖아. 무는 깍두기 담궈 먹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럼 몸에 좋으면 왜 인삼으로 깍두기 안 담궈 먹어? 집에 돈이 많아갖고 선생님 집에 돈이 많은데 우리 집은 맨날 인삼으로 깍두기 담궈 먹어요. 근데 그런 사람 없잖아. 이건희도 인삼으로 깍두기 안 담궈 먹어요. 이건희는 한 산삼 정도로 깍두기 담궈 먹어야 잖아. 근데 왜 안 담궈 먹어? 너무 많이 먹으면 그 독성이 해독이 안 돼, 간에서. 근데 무는 독성이 없는 거야. 니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니네 주식 뭘로 먹니? 스테이크? 뭘로 먹어? 밥 먹어? 밥은 우리가 많이 먹어. 밥은 우리 몇 그릇 먹어? 3그릇? 삼시세끼네? 나쁜 새끼네. 그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삼시세끼를 다 먹는 새끼래요. 자, 그런데 이 새끼는 미안해. 농담이야. 이 새끼는 새끼를 다 먹기 때문에 그 새끼 속에 들어있는 독성이 간에서 해독이 돼야 되는데 그걸 충분히 해독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4끼도 먹고 5끼도 먹고 그래서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거죠. 독성이. 근데 만약에 삼시세끼를 먹었는데 간에서 부작용이 생기고 막 두드러기 생기고 그럼 밥 못 먹어요. 그래서 나라별로 주식으로 정한 스테이크라든지 밥이라든지 또 뭐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에 독성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음식이에요. 근데 간에 독성이 있어서 적당량을 먹어야 되는 건 약이에요. 그래서 깍두기는 담궈 먹을 수 있지만 인삼 깍두기는 안 되는 거야. 먹었다가는 큰일 나요.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간이 합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동화작용은 우리 인체에서는 간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광합성, 식물에서는 빛을 받아가지고 광합성,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만들지. 포도당을 만들죠. 이걸 보통 그래프로 그립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죠. 이게 이제 반응 시간이고 이쪽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표시하지. 에너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동화작용은 밑에서 이렇게 있고요.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무기물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때 누가 들어가요? 햇빛이 삐리비리비리 들어가지. 햇빛은 HF 뭐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빛에너지를 받아서 광합성을 하는 빛에너지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청색광하고 첨자색광하고 적색광이에요. 그래서 파란색 계열하고 빨간색 계열의 빛을 광합성에 사용합니다. 광합성에 사용하지 않는 빛이 무슨 빛일까요? 초록색이야. 그래서 한여름에 초록색 이파리가 초록색인 거야. 왜? 불필요한 빛은 밖으로 반사시켜버리기 때문에 나뭇잎이 초록색인 거야. 여러분 나뭇잎이 초록색이라는 얘기는 우리 빛은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빨간색하고 지금 파란색을 광합성에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야. 불필요한 빛인 녹색빛을 내놨기 때문에 한여름에 우리가 녹색으로 보는 거죠. 가을에 이제 뭐예요? 더 이상 겨울을 준비해야 되니까 광합성을 안 하고 저장해야 돼.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빛이 필요 없으니까 밖으로 내뱉는 거예요. 그게 단풍이야. 그래서 가을에 단풍이 울긋불긋하게 그래서 빨간색 계열이나 파란색 계열이 밖으로 나오니까 단풍이 지는 거야.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이 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광합성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단풍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흡수되는 빛이 보통 청자색광, 적색광 이런 빛을 이용해가지고 광합성을 한다. 무기물은 뭐가 있어요? CO2하고 H2O. 자, 이거는 뭐죠? 기공을 통해서 흡수한 CO2야. 뿌리로부터 흡수한 물이죠. 그래서 뿌리로 물을 흡수하고 나뭇잎 뒤에 기공해서 CO2를 흡수한 다음에 햇빛을 받으면 엽록체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광합성을 한다. 광합성을 하면 누가 생기지? 유기물인 C6H12하고 O6. 이름이 뭐예요? 포도당. 영어로 뭐예요? 글루코스. 이런 애들을 만들어낸다.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 반응이 그냥 일반적인 에너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근데 실제로는 얘가 넘어가야 될 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넘어가야 될 산이 좀 높아요. 높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높아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할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넘어가야 될 산.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라 그래. EA라 그래. 이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가야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 반응이 잘 안 일어날 때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야? 효소예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갖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 거다.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효소라고 한다. 원래 화학에서는 저걸 촉매라 그래요. 생화학에서는 생체 촉매라 그래. 생명으로 넘어오면 다른 이름으로 효소가 되는 거예요. 같은 이름입니다. 우리는 오늘 효소에 대한 걸 배우려고 해요. 자, 그래서 동화작용에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고개마루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넘어가는데 너무 힘이 들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살짝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살짝 낮춰주는 애가 누구다? 효소다. 여기에 효소가 작동하지 않을 때고 이게 효소에 작동할 때지. 위에 거는 효소가 작동하지 않을 때야. 얘는 효소가 작동할 때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죠?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합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효소는 어떤 물질을 합성하거나 분해할 때 쉽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화작용이 있습니다. 이화작용은 우리 세포호흡이 대표적인 호흡이죠. 호흡이면 호흡하기 직전에 영양소를 잘게 쪼개는 작업. 우리는 그걸 소화라 그러지. 소화에 작용하는 효소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소화효소라고 하지. 소화효소 들어봤지? 우리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야. 그래서 음식물을 먹으면 입에서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목을 넘기죠. 그럼 위에서 뭐가 되지? 단백질이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폴리펩타이드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입에서는 또 뭐 있죠? 아밀레이스가 나오죠. 침 속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탄수화물을 뭘로, 녹말을 뭘로 바꿔? 엿당으로 바꾸죠. 그래서 달달한 거야. 달달한 겁니다. 그죠? 근데 짜장면 먹을 때, 우리 남학생들은 어떻게 짜장면 먹으면, 우리 남학생들하고 여학생들하고 같이 짜장면을 먹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짜장면의 그 소스는 그 집집마다 좀 그 짜장면 가게마다 좀 틀린데, 우리 오늘 동보성에서 먹었죠. 동보성. 근데 별로인 것 같아요. 입을 또 디스하면 안 되는데, 동보성은 방위성에서 맨날 먹다가 역시 방위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맛은 괜찮은데 오늘 정원 선생님이 방위성에서 시켰는데 뭐 이상한 뭐 그물 같은 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물질이 나와서 이제 또 어디를 정해야 될지. 짜장면 시켜보면 짜장면 그 소스가 녹말풀에 개어져 있어요. 녹말풀에 개어져 있어요. 그러면 짜장면을 어떻게 하니? 잘 비비지. 갑자기 먹고 싶다 그죠? 짜장면을 잘 비비죠. 그런데 우리 남학생들은 워낙 먹성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하니? 비벼갖고 한 젓가락 팍 내? 그죠? 그냥 한 번 먹으면 쫙 흡입하잖아. 한 번 들은 거를. 근데 우리 여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거의 대부분 내가 본 걸로는 한 손에는 일단 휴지를, 냅킨을 들어요. 그 다음에 머리를 한번 딱 쓸어 올려요. 그러면서 이때 이렇게 딱 해갖고 한 입 베어 무는데 다 먹질 못해. 끊어요. 침이 묻죠. 입을 닦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뒤집어요. 또 한 번 넣고 끊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입 한 번 닦고. 그러는 과정에서 입에서 묻었던 침이 아밀레이스가 들어가는 거야. 이걸 하면 안 돼. 이걸 하면 어떻게 돼요? 침 들어간 게 그 소스에 들어있는 녹말풀이 분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녹말이 아밀레이스로 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엿당이 만들어지고 덱스트린이 나와요. 아직 덜 분해된 탄수화물이야. 그러니까 덩어리가 이만하고 엿당이 이만한 거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물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흥건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침은 아니에요. 침이 들어가서 아밀레이스가 들어가서 이게 분해되면서 엿당이 생기니까 조금 단맛은 나요. 그런데 거기서 물이 생겨. 그래서 이상하게 여학생들이 짜장면을 먹으면 물이 흥건하게 생기지. 그게 이유가 바로 침을 발라가지고 자꾸 비벼대니까 그런 거야. 남학생들은 먹으면 깔끔하게 먹는 이유가 뭐냐면 탁에서 한꺼번에 그냥 끝. 심지어 막 들이마시지. 여학생들은 거기에 국물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야. 이걸 자꾸 비벼대서 침이 그 녹말풀하고 반응해서 물이 자꾸 생기는 거야. 자, 우리 이제 또 가족들끼리 또 밥을 같이 먹잖아요. 특히 어떤 게 맛있니? 우리 가족들끼리 이런 보울 같은 데다가 밥 넣고 식은 밥 넣고 같이 비벼서 같이 여럿이 먹잖아. 선생님도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비벼주면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왜 가족들끼리 같이 먹으면 맛있을까? 같이 숟가락을 막 담그는 거죠. 숟가락에 침이 묻어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엔 밥이 뻑뻑했어. 근데 침이 들어가서 밥 안의 표면이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물이 줄줄 흘러서 굉장히 주시해지죠. 그래서 목 넘김이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달달해 표면이. 너 땅이 단맛이 나거든. 그래서 니네 빵 같은 거 아무 맛도 없는 베이글 같은 거 있잖아. 난 별로 안 좋아해. 맛이 없어서. 베이글 먹으면 처음에는 무덤덤한 맛이잖아. 근데 입안에다 넣고 있으면 단맛이 나는 이유가 아밀레이스에 분해가갖고 엿당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넣고 있으면 물이 나와갖고 촉촉해져요. 이런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런 같이 비벼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가족들하고 이제 앞으로 같이 비벼 먹지 마세요. 너무 뭐 이렇게 깔끔 떤다 이런 표현보다는 절대 이제 앞으로 그냥 숟가락 같은 거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거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깔끔을 떨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위암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또 가족들끼리 위암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리코박터 파이로르균 들어봤죠? 헬리코박터 파이로르균이 위에 사는데 이게 선생님처럼 나이가 들면 이게 식도를 타고 올라온대요. 그 이제 병원 가면 그거 치료해주는 약도 있어. 근데 이게 올라오다 보면 이게 침에 딸려 나오는 거야. 그럼 아무리 가족들끼리 그런 거 저기 뭐 편하게 지낸다 하지만 이게 나오면 헬리코박터 파이로르균이 감염이 돼요. 근데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르균이 위벽을 상하게 해갖고 염증이나 궤양을 일으켜서 그게 위암의 원인이 된대요. 그래서 옛날에 한 가족이 위암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유전적으로만 치부해버렸어. 이 가족은 유전적으로 위암이 많이, 근데 그게 아니었어. 알고 봤더니 맨날 탕 끓여갖고 맨날 같이 막 담궈서 먹은 거야. 오늘부터 집에 가서 그런 분위기, 가족 분위기가 그렇다면 오늘부터 밥그릇 따로 쓰세요. 국그릇 따로 써. 그래서 떠서 드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식습관 중요하게 잡아야 돼. 암 안 걸린다면. 이게 전염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른들 중에 헬리코박터 파이로균 있는 사람들은 병원 가서 그 약이 좀 독하긴 한데 그거 먹어줘야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같이 숟가락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얘기가 딴 데서 했는데 짜장면 먹을 때 국물이 흥건하게 생기는 이유가 바로 침이 나와서 침이 그 녹말풀하고 반응해서 이게 아밀레이스가 반응. 그 아밀레이스가 뭐예요? 이게 바로 소화효소다. 효소. 그래서 잘게 쪼개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화작용이라고 할 거야. 원래 원칙은 이화작용은 그렇게 해서 분해된 애가 어디로 들어가요?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분해돼가지고 ATP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면 또 소화효소가 나와. 호흡효소가 또 있어. 우리가 우리 몸의 반응은 다 효소 반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니네 어렸을 때 엄마가 아빠가 니네 어렸을 때 응급실 몇 번 들쳐매고 간 적이 많이 있을 거야. 왜 니네 말 못하고 재윤이 지금 이렇게 생겼지만 어렸을 때 되게 귀여웠을 거예요. 그치? 되게 귀여웠을 것 같아. 그럼 네 사진 보면 네가 먼저 귀엽지? 그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죠? 그런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된다? 열이 난단 말이지. 어렸을 때 말도 못해.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몸에는 다 효소 반응이야.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그게 한번 변성돼 버리면 모든 작업이 안 일어나는 거야. 죽어요, 잘못하면. 우리는 어디 아파 얘기하잖아. 열이 나네? 막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꼬맹이들은 말을 못 하잖아. 근데 열만 삐리삐리 올라가요. 그럼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응급실 데려갈 수밖에 없는. 근데 응급실 가도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저귀 채워놓고 옷 다 벗겨놔야 돼. 그리고 우로 돌아다녀. 혹시 집에 그런 사진 있을걸? 응급실에서 찍은 사진? 있지? 기저귀만 차고 있는 거. 있어. 그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식이.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반응이 효소 반응이에요. 근데 이게 체온이 올라가 버리면 변성돼요. 그럼 그 작업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올스탑이야. 그럼 잘못하면 죽어요, 애들은. 그런 문제다. 그래서 이화작용, 동화작용 전부 다 뭐가 작용한다? 효소가 작용한다. 이런 걸 우리는 효소 반응이라고 하고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얘가 반응 시간이고요. 여기는 에너지 값이 얘는 이제 높아요. 얘가 이제 유기물이겠지. 우리가 밥을 먹거나 먹으면 이게 분해돼서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래서 다시 무기물로 바뀌죠. 자, 우리가 먹었던 C6H12O6 짜장면을 먹어갖고 나온 엿당이 분해돼서 포도당이 되는데 얘가 어디로 들어가요?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의 그 세포 내에서 호흡효소에 의해 가지고 얘가 분해되면 누가 만들어지냐면 CO2가 만들어지고 H2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 산물이죠. 얘는 어디로 나가요? 우리 호기로 나간다고.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나가요? 이걸로도 나가지만 어디로? 오줌으로도 나가지. 그래서 높임으로 나가는 거야. 생성물.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 이쪽으로
38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무슨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무슨 반응이 들어가니까 흡열 반응이겠지. 열을 흡수하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화작용하고 동화작용은 정반대죠. 정반대죠. 그래서 에너지를 들여가갖고 유기물을 만드는 거고, 여기는 유기물에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밖으로 빼는 거지. 우린 이걸 갖다가 이제 생활 에너지로 쓰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티고 앉아서 공부하는 이유가 저녁밥을 먹고 왔고, 저녁밥 못 먹는 사람 여기 편의점에서 뭔가 먹었지. 안 그럼 우리 학원에 있는 과자 먹었죠. 그거 분해해가지고 지금 그 에너지로 지금 이렇게 버티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배고픈 사람들은 지금 집에서 엄마가 뭐 만드는지 그런 거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이 이화작용이다. 여기 역시 뭐가 작용해? 효소가 작용하는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역시 이렇게 고개마루가 있다. 이렇게 있다. 여기를 넘어가야 돼. 활성화 에너지가 어딜까?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기만 활성화 에너지. 얘 자체가 에너지가 좀 높은 편이죠. 우리 에너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고개마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낮춰서 빨리 넘어가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효소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양쪽 다 어떤 경우라도 효소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 효소는 뭐 한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가지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더라. 이걸 우리는 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효소가 무슨 작용을 하는지 알겠지? 효소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뭐를 낮춰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가죠. 이렇게 됩니다. 됐어? 일단 적어보세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효소의 구성을 봅시다. 자, 이거는 니네 정확하게는 생명과학 2에서 나오는 내용이야. 그래서 효소 전체를 설명해 줄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통과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프린트 만들 때는 이 내용을 넣어주시는 선생님들이 있더라. 학교별로.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효소를 원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효소라 그래요. 이 전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겠지. 토탈, 전체 요소라는 뜻이야. 우리가 사용하는 전체 요소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주효소하고 보조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나 고1 수준까지는 통과 수준까지는 주요소가 그냥 효소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안에 또 모두 들어있어? 보조인자가 들어있어요. 보조인자가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조인자에는 뭐가 있냐면 보결쪽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효소라는 애가 있어요. 우리 보결쪽은 대부분 금속 이온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이온들이 보결쪽이라고 하는 애로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효소가 뭐가 있냐면 그냥 써놓기만 합시다. NAD, NADP, FAD 이런 애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애들이 꼭 있어줘야지 전체 효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주효소는 이제 뭘로 이루어서 주로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놈 때문에, 이 주효소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열에 약한 거야. 원인이 얘 때문이야. 덩치도 커요, 주효소가.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얘 때문에 열이 약한 거야. 그래서 우리 아까 꼬맹이들이 체온이 올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주효소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보조인자는요, 열에 강합니다. 열에 강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작아요. 이런 특징을 보여. 이렇게 정리해 줍시다. 얘는 크기는 커요.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큼지막하게 우리가 효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전체 효소는 주요소 플러스 보조인자로 구성되어 있다. 정확하게는 생명과학, 지금 고3들이 배우는 생명과학 2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근데 우리는 뭐를 이제 포인트를 두면 되냐면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열에 약하더라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를 알아야 되냐면 효소의 특성을 정리를 해야 돼.
효소의 특성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굵직하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효소의 특징이 있어.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효소 기질 특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네모 박스로 한번 묶어볼까요? 효소 기질 특이성.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효소 기질 특이성. 자, 우리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이미 중학교 때 배웠어. 방금도 설명했어. 뭐 설명했어? 짜장면 설명할 때 했어요. 뭐예요? 우리 탄수화물은 소화효소로 예를 든다 그러면 탄수화물은 누구랑 반응하니? 아밀레이스랑 반응하지. 그 다음에 니네 지방 안 잊어버렸니? 지방은 뭐랑 반응하죠? 라이페이스하고 반응하지. 이 정도는 알고 있지. 단백질 뭐하고 반응하죠? 단백질 위에서 펩신하고 반응하지. 이렇게. 탄수화물은 꼭 아밀레이스하고만 반응해요.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는 꼭 지방하고만 반응하잖아. 이렇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되는 애들을 뭐라 그래요? 효소라 그러지. 효소는 엔자임이라 그래서 이렇게 E라는 약자로 씁니다. 엔자임.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분해해야 될 애들 있죠? 쪼개야 되는 애들. 우린 얘를 갖다가 기질이라 그래요. 기질이라고 해서 얘를 substrate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질은 S라고 쓸 것이고 효소는 E라고 쓸 것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애가 있어. 이거는 대학교 가면 배워요. 이론이 몇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 키앤락 이론이 있어. 두 번째 호스트 게스트 이론이 있어. 세 번째 유도 적합성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건 그냥 알아만 둡시다. 연결이 되는 거야. 자, 키앤락 이론. 키가 뭐예요? 열쇠지. 락은 자물쇠죠. 근데 니네 열쇠 자물쇠 열 때 딱 맞는 열쇠로 열어야지 이거 칼까지 열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자물쇠가 substrate S고요. 얘가 효소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효소하고 자물쇠가 딱 이게 열쇠공이 어떻게 돼? 열쇠 만들 때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잖아. 이게 딱 뭐라 그래야 돼? 아구가 딱 맞아야지 문이 열리는 거잖아. 그렇게 작동이 돼 있다. 실제로 효소가 내가 분해해야 될 애랑 딱 맞아야 되는 거야. 조금 이따 선생님 보시도록 그려줄게. 자, 이번에는 우리 집에 수영장이 있어요. 근데 재윤이가 어제 비키니 수영복을 샀어. 그래서 우리 집 수영장이 있다는 거 알고 우리 집에 내가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 내일 초대장 써줬어. 근데 우리 집은 집이 너무 넓어갖고요. 저쪽에서 경비 아저씨가 한 30명이 지키고 있어. 근데 재윤이한테 내가 초대장을 써줘야 되는 거야. 그 초대장을 갖고 와야지 얘가 문을 한 5개를 통과할 수 있어요. 이런 거지. 주인이, 호스트가 게스트한테 인바이테이션, 초대장을 줘야지 얘가 그 초대장을 들고 와서 나 통과 이러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호스트 게스트 이론이야. 그러니까 딱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이 키앤락 이론하고 호스트 게스트는 이미 모양이 딱 아구가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니네 무슨 퍼즐 맞추기처럼. 그래야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그렇지 않고요. 단백질이 조금 유동적이더라는 거죠. 굉장히 플렉서블하죠. 생체 내에서 거의 대부분 딱딱하게 이렇게 존재하는 물질이 없잖아. 대부분 유동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합할 때 가가지고 딱 가서 이렇게 딱 결합해서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도 적합성이 요새는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굉장히 플렉서블한 유동적인 이런 애들이 가갖고 내가 반응할 때 가갖고 따르르르 결합해갖고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발전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효소 기질 특이성을 조금 그냥 쉬운 예로 한번 분해를 해볼게. 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탄수화물인데 녹말이라 그래봐. 탄수화물이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S, substrate죠. 기질이지. 얘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렇게 생긴 얘가 이제 뭐예요? 아밀레이즈야. 아밀레이즈는 뭐죠? 효소니까 E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키앤락 이론하고 호스트 게스트로 설명하는 거야. 요 부분이 모양이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 이렇게 같은 색깔로 그려볼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된다? 기질이 여기 이렇게 딱 결합해갖고 딱 결합하자마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띠리리리리 분해되네. 그러면서 이제 반응하고 나면 어떻게 되니? 여기 이렇게 하고 분해돼갖고 얘가 나오는 거야. 얘는 그대로 있고 여기서 이제 노란색 애가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우린 얘를 프로덕트라 그래서 P1, P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어떻게 된다고? 탄수화물하고 효소가 이렇게 있었어. 아밀레이스. 짜장면이야. 그죠? 여기 침에서 나온 아밀레이스야. 그런데 둘이 반응해갖고 딱 붙었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ES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뭐야? 효소, 기질, 복합체라 그래. 그럼 얘는 뭘까요? 몇 단이겠지? 이거 좀 크게 그려요. 덱스린이라고 합시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는 엿당으로 되고 하나는 덱스린이라고 하는 더 큰 분자로 된다겠죠. 얘를 쪼개갖고 이렇게 똑같이 분해가 되는 게 아니고 요 일부 쪼개졌다고 해봐요. 이렇게 분해를. 이건 생성물이지. 아까 여기 물도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그대로죠. 재사용 가능이지. 재사용 가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사용되고 난 애가 그 침이 들어가면 계속 그 안에서 이거 휘저을 때마다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맨날 생기는 거야. 한번 막 물이 수영해도 될 만큼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우리 찬슬이 거기다 반 말아 먹지? 이렇게 되는 거죠. 물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되죠. 이해돼? 이런 느낌. 그런데 이걸 그래프로 그려야죠. 이걸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야죠. 어떻게 되더라? 어떻게 되더라? 이게 만약에 반응물이고 얘가 이렇게 고개를 넘어가고 요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쪽이 에너지고 반응 시간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반응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생성물이 있어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 이 높이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그랬지. 만약에 여기다가 효소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이렇게 낮아진다. 그래서 효소를 썼을 때가 저 빨간색 라인으로 넘어가는 거야. 반응이 빨리 일어나죠. 얘를 썼을 때. 얘를 썼을 때. 이해됩니까? 이게 이제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 이 고개마루에 있을 때,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이 있을 때가 뭘로 존재하는 거야? ES 복합체로 존재하는 거야. ES 복합체가 이거죠. 효소 기질 복합체가 딱 고개마루 넘어갈 때, 이제 효소를 썼을 때니까 이 빨간색이 효소를 사용할 때죠. 효소가 사용되지 않을 때가 흰색이죠. 그래서 효소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활성화 에너지가 낮춰져서 반응 속도가 빨리 가더라.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이해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요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니? 반응물하고 화학 반응에서 생성물의 요 차이값을 우리는 Q라고 하고 얘를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야. 니네 그래서 반응열은요, 생성물하고 반응물하고 생성물 차이의 열량을 우리는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높은 데서, 얘는 무시하더라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갔으니까 이만큼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졌으니까 이 Q만큼이 밖으로 방출이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니네들이 이제 헷갈리게 하는 문제가 하나 나오죠. 시험 문제. 그래서 얘보다는 이 문제가 더 잘 나온다. 자,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니네 헷갈리게 하려고 문제 나오는 거야. 어떻게 나오니?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가는 곳이야.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갈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안 간다 그랬지. 어떻다고? 얘도 여기 고개마루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뭐가 되겠어? 반응물이 온도가 낮아요. 에너지가 낮아. 생성물이 생겼죠.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야. 저긴 동화작용하고 비슷한 거지.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올라가는데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게 안 올라가. 이게 있는 거야. 되게 힘들겠지.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라 그래. 조심해야 돼요.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토탈 넘어가야 되는 높이가 활성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2A. 조심해야 돼요. 2A 값, 활성화 에너지 값을 그리세요라고 하면
반응물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여기가 활성화되는 여기를 넘어가야지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럼 여기다가 효소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 라인을 타고 넘어가겠지. 그래서 효소가 없을 때고 빨간색은 효소가 있으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조금 낮춰갖고 빨리 갈 수 있겠지. 여기서 만약에 Q 값을 물어봤어. Q는 똑같아요. 생성물하고 반응물 차이가 Q야. 대신 이만큼 들어서 늘어났으니까 얘는 뭐 해야 돼요? 흡열 반응이지. 외부에서 이만큼 Q만큼 흡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올라갈 거 아니야. 얘는 여기서 떨어졌으니까 Q만큼 방출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구별을 두 개를 명쾌하게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뒤에 문제 넘겨봐봐. 이 문제 나와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여기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질 때 여기만 찔끔 넘어가면 된다고. 그때 활성화되는 이거라고. 그래서 그것만 조금만 낮춰주면 빨리 갈 수 있다고. 근데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건 한참 올라가야 돼. 활성화되는 거 엄청 높아요. 근데 효소를 쓰면 조금 낮아져. 그래서 빨리 갈 수 있어. 얘보다는 훨씬 느리죠. 그 다음에 Q값은 반응열은 결국 반응물하고 생성물 차이야. 이 차이가 Q다. 그런데 얘는 낮아졌으니까 방출이야. 얘는 높아졌으니까 흡수죠. 흡열만, 발열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렵지 않죠? 이게 이제 뭐냐면 효소 기질 특이성의 과정을 설명한 거야. 효소 기질 특이성은 뭐다? 딱 정해져 있다. 모양이 아구가 딱 맞아야 된다. 그래야지 반응이 일어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효소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효소는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분해해야 될 애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봐. 여기랑 여기랑 결합이 되냐? 이런 건 결합이 안 되는 거야. 이건 효소 기질 특이성이 안 맞는 거죠. 이렇게 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온도 특이성이 있습니다. 온도 특이성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돼 있냐면 그래프 하나만 하면 설명이 돼. 자, 어떻게 돼요? 이런 그래프가. 여기가 뭐냐면 활성도, 반응도, 활성도죠. 이쪽이 뭐야? 온도예요. 자, 온도가 언제 활성도가 제일 좋으냐면 여기가 35도 정도 됐을 때. 효소는요 35도 정도, 우리 체온 범위 정도 됐을 때가 제일 활성이 잘 돼요. 되게 재밌어요. 효소는 그래. 그래서 생체에다가 도입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하고 아닌 다른, 우리 책에도 있어요. 무기촉매가 있어. NNO2. 얘를 우리는 무기촉매라고 해. 얘 흰색은 효소를 썼을 때. 무기촉매? 우리가 소화효소가 없잖아요? 밥을 먹으면 한 400도씨 오븐에 들어가 있어야 돼. 얘네 연소 그림이 있을 거야. 400도씨 정도 돼야지 우리가 먹은 밥이나 이런 게 제대로 소화돼. 근데 소화되기 전에 우리 다 타죽겠죠? 400도면. 근데 우리는 체온 36.5도에서 밥이 소화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하루에 막 5끼를 먹는다고요. 3끼 이상 먹잖아. 소화력이 너무 좋아. 왜? 체온 범위인데도. 뭐 때문에 그래? 효소 때문에. 이 온도 정도에서 엄청나게 효소의 활성도가 좋아지는 거야. 반면에 무기촉매는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계속 증가해요. 그럼 우리는 어느 포인트를 봐야 돼? 여기 포인트를 봐야죠. 어느 포인트? 저온에서. 그래서 무기촉매보다, 이건 시험 문제예요. 무기촉매보다 생체촉매인 효소가 효율이 좋은 이유, 효소를 생체 내에 도입한 이유가 뭘까? 누군가 도입했겠죠. 조물주가 도입했던지. 왜 생체에다가 효소를 도입했을까? 이걸 서술하시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이 그림을 그려주고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저온 범위에서, 즉 체온 범위에서, 낮은 온도에서 활성도가 생체촉매, 즉 효소가 훨씬 좋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낮은 온도에서도 36.5도만 돼도 우리는 그 밥을 다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효소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온도 특이성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아까 꼬맹이들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떨어지죠.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내추럴이라고 했죠. 내추럴. 자연스러운. 내추레이션. 그 내추레이션이 제거된 거야. 디내추레이션. 변성된 거야.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단백질은 변성돼 버려요. 효소가 단백질이 주성분이라고 했잖아. 변성돼 버린다고. 아침에 오늘 토스트 먹고 왔는데 혹시 엄마가 토스트를 해주시죠. 하얀색 계란, 투명한 계란을 프라이팬 살짝 달궈서 탁 했는데 허옇게 변해버려. 그 허옇게 변한 달걀을 투명하게 다시 바꾸면 여러분들은 신이 될 수 있어요.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고.
근데 한 번 변해버리는 하얗게 변한 계란 프라이는 다시 원래대로 투명한 그 단백질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화상상처가 원래대로 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화상상처 입은 애들 같은 경우는 그 상처를 계속 수술해서 떼어내야 돼. 다른 살들은 잘하는데 걔는 그대로 굳어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자라면서 이게 땡기는 거야.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얘네들이 자랄 때마다 그걸 띄워줘야 돼. 수술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감염도 잘 일어나고 그래갖고 자기 엉덩이살 띄어다가 여기다 붙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피부가 늘어나니까. 화상상처가 제일 위험한 이유가 단백질이 한번 변해버리면 익어버리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 단백질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비가역성이야. 그거를 원래 단백질로 바꿀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돼. 계란이 한번 뿌옇게 익어버리면 투명하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변성돼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린애들이 체온이 한꺼번에 올라가 버리면 큰일 나는 일이 그 이유입니다. 반대로 이제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온도를 낮추면 비활성. 비활성이에요. 비활성은 거기에 효소가 온도가 낮으면 작동을 안 해. 온도 특이성이잖아. 온도가 낮으면 작동을 안 해. 이쪽으로 온도가 높아서 작동을 안 하는 건 변해버린 거예요. 온도가 낮아서 작동을 안 하는 건 비활성이야. 그럼 온도 높여주면 다시 활성이 돼요. 요새 이제 하도 불임 부부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불임 시술 같은 거 병원에 산부인과에서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거기에 냉동 난자, 냉동 정자 이런 거, 정자은행에 그거 TV에서 보면 어디에서 꺼내요? 액체 질소에서 꺼내잖아. 얘 정자 난자 전부 다 걔네 그 안에서 효소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니네 정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중편이라고 있어. 중편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수영쳐서 가는 거야. 헤엄쳐서 가는 거야. 여기서 물질 대사를 해요. 정자 생명체야. 물질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얻어갖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얘가 온도가 낮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어. 왜? 안에서 물질 대사가 이 효소가 작동을 안 해. 비활성이야. 근데 얘 딱 꺼내가지고 시험관에 실온에다 넣고 난자한테 집어넣잖아.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이 안에서 이제 활성이 일어나는 거야. 일로 가는 거지. 그럼 얘가 드디어 꼬리를 흔들기 시작해요. 그럼 막 가고 난자를 공격하지. 이렇게 수정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변한 게 아니야. 추워가지고 멈춰있는 거야. 그 온도 조금 높여주면 다시 활성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정자나 난자를 냉동 근거에다 보관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근데 이렇게 온도가 높아져 버리면 얘는 변해버려갖고 돌아오지 않는다. 얘는 일로 못 돌아와요. 한번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생명과학 쪽이나 이쪽에 그쪽 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연구를 하세요. 변한 단백질을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는 연구. 그러면 생명을 창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연구들이 지금 하고 있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이게 온도 특이성. 됐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다 쓰자. pH 특이성이 있어. pH 특이성은 어떤 거냐면 니네 이건 중학교 때 배웠다? 이런 그림 본 적 있을걸. 여기가 pH죠. 2, 7, 8. 여기는 뭐겠어? 활성도겠죠. 얘는 이름이 뭘까요? 빨리 예측해봐. 누구죠? 펩신. 얘는 뭐죠? 아밀레이스. 얘는 뭐죠? 트립신. 이 속에 있는 펩신, 위에서 나오는 소화효소 펩신은 pH 2, 위 조건이 pH 2잖아. 거기서 활성도가 좋다는 거야. 그 다음에 트립신 같은 경우는 소장에서 작동을 하죠. 이자액에서 나와가지고. 그때는 pH 8 정도 됐을 때 잘 되더라는 거야. 아밀레이즈는 입이 중성이잖아. pH 7에서 활성도가 좋다는 거야. 사실은 좀 깊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어요. 아미노산은 한쪽이 아민이고 한쪽이 산이야. 그래서 산염기 양쪽성 물질이야. 그러다 보니까 산염기에 따라서 반응 정도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효소가 이렇게 pH 특이성을 보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각각의 특정한 pH에서만 작동을 잘하더라. 이런 게 우리는 pH 특이성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효소는 주요소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열에 약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효소 기질 특이성이 있고, 기질 특이성은 뭐라고요? 모양이 딱 맞아야 된다. 딱 맞아야 된다. 선생님, 보조인자는 뭔가요? 이거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알아두세요. 보조인자는 이런 거야. 여기에 삼각형 모양이지만 여기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 동그라미에 맞는 금속 이온 같은 애가 여기 딱 들어가 줘야지 이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야. 이런 애가 조금 자세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애가 있어. 이런 애들은 보조인자야. 만약에 이 보조인자가 없으면 이 반응 안 일어나. 그러니까 좀 자세히 들어가면 저런 조그만 보조인자나 조효소 같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생투로 넘어갔을 때 얘기고, 우리는 그냥 굵직하게 그냥 삼각형이면 삼각형 모양, 사각형이면 사각형 모양, 별 모양이면 별 모양, 그게 딱 맞으면 반응이 딱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우리는 효소 기질 특이성이라고 그러고, 그 효소 기질이 붙어있는 걸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그러고, 그때 에너지 상태가 어디야? 여기 고개바로를 넘어가는 요 상태. 거기가 효소하고 기질이 딱 붙어있는 거예요. 자, 효소는 분해시키는 애고 변하면 안 되고, 기질은 분해당하는 애야. 분해당하는 애야. 그래서 분해돼서 생성물을 만드는 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밀레이사하고 녹말이죠. 탄수화물. 얘는 기질이야. 분해당하는 애. 얘는 분해하는 애. 이 효소는 분해하고 나면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지.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지. 촉매기 때문에 화학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그래프도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고. 너무 중요하죠. 자, 이렇게 이 반응에서 넘어가는 거를, 이 고개마루를 뭐라 그래? 활성화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효소를 쓰면 이렇게 넘어가더라. 쉽게 넘어가죠. 효소가 하는 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다. 근데 이게 거꾸로 뒤집어 있는 게 있어요. 낮은 거에서 높은 거로 갈 때 한참 힘들죠. 그런데 효소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낮아져서 조금 빨리 가더라. 이게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죠. 어차피 둘 다 반응열 Q는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차이값이니까 여기 구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 구할 수 있어요. 얘는 밑에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흡열. 얘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밖으로 발열. 이렇게. 다 있네. 온도 특이성, pH 특이성. 이런 특이성들이 있더라. 네모 박스로 넣어줄까? 이렇게. 다 설명한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페이지 봐봐요. 거기 보면 동화작용, 이화작용 다 돼 있네요. 그다음 넘겨봅시다. 세포호흡하고 연소 비교했는데, 세포호흡은 이렇게 효소가 여러 개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걸 캐스케이드 반응이라 그래. 얘네 폭포 중에 툭 떨어지는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뭐 이구아수 폭포인가 그거 폭포는 툭 떨어지잖아. 이런 걸 펄이라고 하죠. 근데 산속에 가면 저 설악산이나 이런 데 가면 폭포가 되게 작은 폭포들이 막 이렇게 내려오는,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폭포가 있어. 이런 폭포를 캐스케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생명 반응에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반응, 그걸 캐스케이드라고 합니다. 우리 책 표면에 여기 있죠, 여기. 페이지가 없어서 여기 있죠. 이런 걸 써놓으세요. 캐스케이드 리액션이라고 그래요. 캐스케이드는 어떤 뜻이냐면 작은 폭포란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작은 폭포들을 마다마다 효소가 작용하는 거야. 그런데 연소는 그냥 한꺼번에 훅 타버리는 거잖아. 그죠? 페이지 여기 있잖아요. 물질 대사 있는 거.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거. 단계별로, 계단별로 이런 걸 캐스케이드 반응이라고 한다. 그냥 참고로 알아둡시다. 넘겨보세요. 거기는 막 그 벽을 개구리가 뛰어넘는 그림, 재밌는 그림이 있네요. 개구리다, 그거? 개구리다. 야, 아무래도 이제 벽이 낮은 애들이 어떻게 되니? 쉽게 넘어가겠지? 쉽게 넘어가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 정확하게 2개 나와 있죠? 선생님이 그려준 그림 정확하게 나와 있지? 여기서 반응물, 생성물 차이, 반응열이다.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를 어디까지 표시할 것이냐? 그 다음에 효소를 쓰게 되면 얼마나 낮아질 것이냐? 낮아져서 빨리 가더라.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넘겨봅시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 자, 효소의 특징 쭉 나와 있으면서, 자,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거 대학과정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소개한 건 키앤락이죠. 열쇠하고 자물쇠가 들어있지. 이건 옛날 이론이야. 아주 최신 이론은 뭐다? 유도 적합설이야. 왜? 얘네들이 플렉서블하다. 단백질이 막 효소가 플렉서블해. 가서 내가 필요한 데 가서 따다다다다. 그러니까 좀 유동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반응을 해. 상황에 맞춰서 반응을 해. 옛날처럼 리지드하게 딱딱하지 않다. 요새는 조금 플렉서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플렉서블이란 말이 어렵니? 유연하다 이런 뜻이야. 플렉서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소의 활용 하나만 하고 끝내자. 야, 이거 적어야 되는데. 요거만 지울게, 요거만.
요거만 지우자. 요거만. 요거 뭔지 알겠지? 요거는 생명과 원이기 때문에 뭐 굳이 그냥 상식 수준으로 알아두면 돼. 그래서 바이러스가 최초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 되게 진화했다는 거. 그러니까 또 과학원장님 무슨 뭐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선생님 진화했다고. 자, 얘를 그렇게 들은 거야. 선생님 많이 진화했기 때문에 너저분하게 뭐를 이것저것 안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지. 자, 그 다음 보자. 뭐를 할 거냐면 집에서 오늘 이번 설에 엄마가 식혜를 만들어줬다. 손 들어봐. 여러분들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들 부모님 나이가 선생님 정도 되니까 식혜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머니 정도는 식혜를 많이 만드시는데 옛날 분이라서. 나도 이번에 어머니가 만들어준 식혜를 먹었는데 식혜는 먹을 줄 알지? 네. 먹어봤지? 식혜. 찜질방에서 먹니? 식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 시험 문제 나오죠. 식혜 만드는 과정이 시험 문제 나와. 식혜.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식혜 제조법이 나와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 원리가 효수의 원리예요. 효수의 원리. 한번 해볼까요? 자, 식혜는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엿기름이 있어야 돼. 니네 엿기름 뭔지 모르지? 우리 뭐라 그러냐면 메가라 그래. 메가. 엿기름. 엿기름이니까 뭐 기름 그러니까 니네 뭐 식용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아니야. 엿기름은 뭐냐면 보리 있죠, 보리. 보리밥. 그게 씨앗이라고 생각해봐. 쌀도 씨앗이야. 얘네 가만 놔두면 거기 안에는 탄수화물이 들어있고 그걸 만약에 땅 속에 심으면 얘네들이 온도 조건이나 수분, 습도 조건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눈에서 틱하고 발화를 해. 싹이 나와요. 싹이 나오면 탄수화물은, 녹말은 저장된 형태지만 얘가 이제 그걸 먹고 커야 되잖아. 그 씨앗을 먹고 커야 되잖아. 마치 계란에서 닭이 나오는 것처럼 병아리 나올 때 너네 흰자위가 병아리니 노른자위가 병아리니?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다 이래. 병아리가 노랗대요. 노라니까 노른자가 병아리인 줄 알아. 아니야. 흰자위가 병아리가 되는 부분이야. 그리고 노른자위는 그 병아리가 이걸 먹고 깨고 나오는 힘을 얻기 위한 영양소야. 최소의 영양소. 그래서 노른자에 영양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얀 흰자위는 닭이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안에서 21일 동안 어미 닭이 이렇게 굴려주면 그 친구들로 그러면 그 하얀색 부분이 닭이 돼갖고 얘가 깨어나 보니까 나 이거 갇혀있는데 깨어나 보니까 노란색 먹이가 있는 거야. 그 먹이를 먹고 힘을 내갖고 팍 뚫고 나오는 거야. 그거 찍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닭이 되는 부분이 흰자위고 노른자는 얘가 먹고 나오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동물도 그런데 식물도 지가 그 땅속에서 뭔가 그때 뿌리도 없잖아. 싹만 났잖아. 이게 생명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싹만 났는데 그 싹이 뚫고 나오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 에너지를 누구한테 얻는 거야? 그 안에 들어있는 보리를 분해해야 돼. 쌀이다 그러면 쌀을 분해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싹이 트는 순간에 메가야. 보리 맥자에 싹 아자예요. 싹 아지가 없네. 그죠? 싹 아. 웃자간 얘기야. 어금니 아자예요. 우리 애기들 어금니 나면 이렇게 되게 귀엽게 이쁘게 나잖아. 싹이 날 때 애기들이 어금니가 나오는 것 같다, 이빨이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보리의 싹을 맥아라 그래. 맥아. 그게 나올 때 효소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거기 있는 보리를 갖다가 녹여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서 그 힘으로 뚫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땅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싹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를 갖다 놓고 온도 습도 조건을 쫙 만들어주면 얘가 싹이 툭툭 터요. 싹이 트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엿기름 성분, 즉 뭐야? 효소가 들어요. 무슨 요소? 아밀레이스.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 아밀레이스가 그 싹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보리쌀을, 싹이 튼 보리쌀을 우리는 엿기름이라고 해. 그 싹이 튼 보리쌀을 말려요. 말려갖고 콩콩콩콩 잘게 쪼아. 가루로. 그래서 그걸 물에 개요. 그래서 건더기는 제거하고 물에 녹이면 아밀레이스가 물 성분에 녹아있는 거야. 그거를
꼬두밥을 해요. 밥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되게 된 밥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국물하고 섞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밥이 아밀레이즈하고 섞이는 거지. 그거를 밥솥에서 넣고 물 좀 적당히 붓고 한 30몇 도를 온도 틀있어. 30몇 도로 유지를 하는 거야. 한 10시간 정도 놔둬요. 그러면 거기 있는 아밀레이즈가 이 밥 알의 겉표면을 계속 공격해갖고 엿당을 만드는 거야. 엿당을 녹여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된다? 밥 알이 막 분해되다 보니까 얘가 묵직한 애들이었는데 분해돼서 성분이 녹아나니까 얘가 밀도가 작아져서 떠오르지. 그래서 밥 알이 한 10개 정도 뜨면 그 정도 되면 단맛이 많이 나온 거야. 엿당이 많이 녹아나온 거야. 그게 식혜야. 그래서 밥 알이 뜨는 걸 보고 아, 밥 알에서 많이 분해가 됐구나. 그래서 니네 식혜 밥 알 먹어보면 아무 맛대가리가 없잖아. 거기 안에 있는 단맛이 다 우러나온 거야. 국물로. 엿당으로. 그리고 그게 사실 그 빈 껍데기만 있는 거야. 섬유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씹으면 입안에 남잖아. 단맛도 별로 없고. 텁텁하죠. 근데 그 밥 알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 어쨌든 선생님 국물만 좋아해요. 그래서 국물만 먹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휘저었는데 여기서 제일 포인트가 있어. 이걸로 해가지고 뭐하고 밥하고 섞어가지고 밥은 탄수화물이죠. 그럼 뭐가 생겨요? 엿당이 생기지. 엿당이 국물에 녹아있는 거야. 단물. 그죠? 여기다 이제 향을 넣어주려고 생강 같은 거 이런 거 집어넣으면 생강향도 나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부수적인 걸 넣는 거지. 그 이제 집안마다 특색이 있어. 그리고 이제 거기다 보기 좋게 하려고 이제 나중에 잣을 띄우죠. 잣 같은 거 띄워주고, 잣 같은 걸 띄워주죠. 이렇게 띄워갖고 먹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엿당이 만들어지고 단맛이 나는데 뭐라 그래서 밥 알이 둥둥 뜬다 그랬죠? 그 밥 알이 둥둥 뜬 상태의 그 애를 그릇으로 옮겨요. 그래갖고 가스레인지에다 올려놓고 가열해. 냉장고에 넣는 거죠. 가열을 해줘야 되는 거야. 왜? 만약에 저걸 가열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계속 저기서 분해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맹물됩니다. 맹물돼. 포도당은 더 분해되면 포도당이 되거든. 포도당은 단맛이 별로 안 나요. 엿당이 단맛이 나는 거야. 이당류인 엿당이. 그러니까 밥알이 한 10개 정도 떴을 때가 가장 단맛이 유지될 때. 그때 끓여버리면 누굴 죽이는 거야? 아밀레이즈를 죽이는 거지. 변성. 그럼 더 이상 걔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단맛이 계속 유지되는 거야. 이거 엄청난 과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식혜가. 작업도 복잡하지만. 이해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식혜 만드는 과정이야. 자, 기질이 누구야? 밥알이야. 효소가 누구야? 엿기름이야. 그래서 두 개를 식감 좋게 하고 목에 걸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기 엿기름 말린 거 찌인 거는 물에 개가지고 채로 걸러갖고 국물만 집어넣는 거야. 그 국물하고 밥하고 섞어요. 그러면 이제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걸 온도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한 35도 정도 되는 데다가 은근히 한 10시간 놔둔 거야. 8시간, 10시간. 그럼 거기서 막 반응이 일어나다 보면 문을 열어보면 밥알이 둥둥 떠오르기 시작해. 아, 그럼 단맛이 나는구나. 아는 거죠. 그때 옮겨가지고 끓이는 거야. 끓이면 그 안에 있는 아밀레이즈를 죽이는 거지. 없애는 거야. 번성시키는 거야. 그럼 더 이상 분해 안 하고 그 단맛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자, 이게 식혜야. 식혜를 좀 많이 만들었어요. 먹고 남았어. 가족들한테 다 싸주고. 집에 이제 혼자 남은 할머니가 이걸 뭐 그냥 처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국물을 딱 받아가지고 국물만 큰 가마솥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작불로 가열을 해. 그리고 이제 물을 많이 아까 부었는데 그걸 증발시켜. 그럼 얘가 끈적끈적되겠지. 그래서 끈적끈적한 상태가 돼. 그게 니네 알고 있는 조청이야. 그게 조청이야. 조청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떡 같은 거 찍어 먹는 거. 꿀이 아니야. 그 엿당을 물을 날려버리는 거야. 그럼 끈적끈적해지는 거야. 그게 조청이야. 조금 더 가열하면 또 더 끈적끈적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엿이야. 그래서 그 엿이 뻘겋게 이런 색깔이 빨간 색깔 이런 색깔로 나와요.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한다? 꺼내가지고 끈적끈적한 엿이죠. 이걸 갖다가 아저씨 둘이서 붙들고 이제 이게 숱하면 빼듯이 떼갖고 접고 늘리고 접고 늘리고 접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얀색이 돼요. 그래서 그걸 둘둘둘 마르면 우리가 먹는 엿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좀 부드럽게 이게 엿이면 속이 봐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분필 같은 이렇게 만들면 엿을 이렇게 만들면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어. 이걸 먹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부드럽게 아삭아삭 식혀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 공기를 넣는 거야. 공기를 어떻게 넣냐면 이걸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접어가지고 접을 때 공기를 넣는 거야. 나 연 만드는 걸 봤거든. 접어서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늘려가지고 또 이렇게. 그럼 늘리면 계속 이게 처음에는 빨간색이었는데 늘리면 하얀색이 돼요. 그래가지고 점점 늘리면 나중에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붉기를 한 엄지손가락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칼로 탁탁탁 잘라가지고 이제 붙여놓으면 나중에 그걸로 이제 여치기도 하죠. 구멍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기도 하고 돈 따먹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다 공기를 넣는 이유는 이게 씹었을 때 되게 엿이 아삭아삭거리고 되게 뭐라 그러죠? 식감이 되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안 그러면 이빨 빠져요. 니네 엿 먹을 때 조심해야 된다. 요새 다 치과 치료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선생님들 몇 개 뺐어. 금리빨 막 빠져요, 잘못하면. 학원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맛은 있는데 호박엿을 안 갖다 놓는 이유가 그전 학원에서 호박엿을 많이 갖다 놨더니 애들이 막 선생님 이거 어떡하죠? 왜 그랬더니 다 막 금리빨이 빠져 있는 거야. 이렇게 먹다가 막 신나게 먹다가 맛있으니까 이게 끈적끈적한 게 심해갖고 악 하면은 딱 빠져버려요. 그리고 치과 몇 명 보냈어 내가. 돈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게 우리 지금 쉬웠잖아. 이게 너무 치과 자주 가야 돼요. 쉬운 데가 얘가 빼고 나보니까 그 안이 썩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니네 쉬운 사람들 있죠? 그 안에 어떤 상태인지 확인 안 하잖아. 나중에 아파야지 되잖아. 근데 다행히 우리 호박엿을 좀 도입해볼까? 그럼 빠지다 보면 속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볼 수도 있잖아. 오래된 애들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 오히려 그걸 빼가지고 그 속 안 상태를 봐서 치과 치료를 다시 하는 경우도 내가 많이 봤어요. 그게 엿이 그래서 엿 먹을 땐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잘 빠져요. 엿은 그렇게 만든다. 엿기름에서 이런 거죠. 그래서 어디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냐면 가열해서 식힌 후에 그래서 기억이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기억작용을 하는 거를 효소의 특성을 이용해서 설명하시오라고 주관식 서술하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써야 돼요? 저기 안에 들어있는 엿기름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가열함으로 인해 가지고 변성시켜서 더 이상 식혜의 맛을 변하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효소의 기본적인 특성하고 연결을 잘 해놓으면 여러분 충분히 이쪽 파트는 문제풀이를 전혀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딱 보이죠 이제. 이 정도 하면 필기합시다.